이 집 말인데 아직 내 명의인 거 알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등기, 세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순간 얼어붙은 얼굴을 했다. 그러나 곧 태연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거지. 억지로 하려던 건 아닌데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병들어 누웠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손을 잡아주겠죠. 따뜻한 미음 한 그릇,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주는 손길. 우리는 그런 장면을 사랑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 탐욕이 묻어 있다면,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전 재산을 노린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노후 사연이 아닙니다. 사랑과 효심으로 가장한 계획된 간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가식의 민낯을 마주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만수, 올해 78. 병으로 쓰러진 뒤 간병을 맡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는 늦게나마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침묵으로 덮어졌던 그들의 속내, 그리고 집 한 채를 둘러싼 진실 게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당신의 노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만수, 올해로 78이다. 퇴직한 지 벌써 18년이 흘렀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젊은 시절 쌓아둔 퇴직금과 근근히 들어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검소한 생활 덕분에 노후가 넉넉하진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고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협심증, 심장혈관 중 하나가 심하게 막혀 있었다.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그렇게 갑작스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웠고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첫날, 아들과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37, 직장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녀석이었다. 며느리는 살갑진 않았지만 예의는 지키던 사람이었다. 둘은 병원에서 며칠 밤낮을 지새며 나를 간호했다.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며느리는 내 식사며 약 챙기는 일을 도맡았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요즘 시대에 이런 효심을 가진 자식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주변 병실의 보호자들도 나를 부러워했다. 아버님, 아드님, 사모님 참 잘 두셨어요. 우리 애는 한 번도 안 오네요. 나는 그런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몸이 조금씩 회복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주 집 얘기를 꺼냈다. 아버님 집 정리 좀 해드릴까요? 너무 오래된 것들 많아서요. 이 기회에 리모델링 하시게요. 요즘은 구조 바꾸면 전세도 잘 나간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지금 이 집 말인데요. 등기 좀 제 이름으로 돌리는 게 어떠실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등기. 예,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관리도 더 수월하고요. 뭐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건 금세 느껴졌다. 그제야 지금까지의 친절이 머릿속에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 이게 목적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개 시시 축축해질 만큼 식은땀이 났고 가슴은 다시 묵직해졌다.
병은 나았지만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었다. 나를 위해 간병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위해 효도를 연기한 것이었다니.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날은 병실 안침대를 정리하러 갔다가 마침 열린 병실 앞 복도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오빠,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 등기 받아둬야 돼. 저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간병 다 했는데 그 집 하나 못 받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 나와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나는 그날부터 그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적어도 내 의지를 꺾이지 않을 만큼의 정신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날 이후 나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혼잣말이 잦아졌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가? 그러다가도 그 대화가 귓가에 맴돌면 내 안의 의심은 다시 살아났다. 자식이 내 간병을 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것이 전 재산을 요구할 정당성이 될 수는 없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낡은 장롱이 없어졌고 내 책장이 며느리의 화장대로 바뀌어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요즘 같이 사는 게 서로 좋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버지 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구조 좀 손봤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살던 공간이 점점 그들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 집은 분명히 내 명이었지만 점점 나의 집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뒤적였고 이 구조로는 전세도 안 나가요. 라며 혼잣말을 하듯 내게 말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뼈있는 말로 들렸다. 그들이 생각하는 내 집은 이제 자산일 뿐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그 자산에 딸린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등기부 등본, 통장 내역, 인감증명서 모든 게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직 내 손 안에 있었다. 그걸 확인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잠도 자지 않고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상담 창구에서 조용히 물었다. 혹시 노인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직원은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듯이 요즘엔 자식 간병 뒤에 증여 문제로 갈등 생기는 분들 많습니다.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말 바뀌고요. 절대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 말은 내 결심에 불을 붙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마주 앉혔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이 집 말인데 아직 내 명의인 거 알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등기, 세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순간 얼어붙은 얼굴을 했다. 그러나 곧 태연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거지. 억지로 하려던 건 아닌데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의 표정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불편함, 당황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내 아들이 아닌 남의 얼굴을 보았다. 며칠 뒤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음식을 허술하게 차려냈다. 내 약도 하루씩 빼먹었다. 예전의 극진함은 사라지고 무언의 냉기가 집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대충 하고 TV를 보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간이 늘었다. 마치 내가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민폐 손님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아니, 아버님이 집을 안 넘기겠대. 나중에 그 집 나가면 우리 뭐 하라고? 나 같으면 벌써 넘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앞에서는 웃고 내 뒤에서는 날 짐짝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나는 식사도 혼자 챙겨 먹었고 밤마다 서재에 앉아 유언장과 재산관리 위임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에 사는 옛 친구 박 회장을 찾아갔다. 변호사 출신으로 은퇴 후 재산관리 상담을 하며 노인들에게 자주 조언해 주는 사람이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정 선생, 그 집 지켜야 해. 지금 넘기면 나중에 쫓겨나. 실제 사례 수두룩해. 지금부터라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탁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은 내 권리로 유지하면서 사후에 어떻게 할지를 지정하는 방식. 복잡해 보였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탁에 앉혔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유언대용 신탁 신청서였다. 이 집은 내 전 재산이고 지금부터는 이 서류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받을 거다. 너희가 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 순간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린 그냥 간병만 하다 나가야 돼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났다. 말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유언대용 신탁 신청서를 식탁 위에 꺼내놓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수는 줄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나를 향한 시선은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워졌다. 처음 며칠은 침묵이 흐르기만 했다. 나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서서히 무시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나를 깨우지도 않고 내 반찬은 점점 간이 세지거나 너무 싱거웠고 급기야 밥을 거르기 일쑤였다. 나는 조용히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스스로 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 방으로 가져간 밥상은 점점 찬밥과 싸구려 반찬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는 아버님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기운을 머금은 채 내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 그 종이 한 장으로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며느리도 일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한 거잖아요. 그게 다 뭘 위한 건데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간병은 고마워. 하지만 고마움과 집을 넘기는 건 별개의 문제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내 인생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이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없이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대놓고 내 물건을 치우고 손님이라도 오면 나를 방에 가둬두려 했다. 나는 이제 내 집에서 쫓겨난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 회장의 조언대로 나는 법적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재산보호 세미나에 참석했다. 노인 상담사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곧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돌아오는 길, 나는 집 앞에서 며느리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그 집 못 넘겼다며? 완전 고집불통이라더라. 그 순간 내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탁 계약 외에도 의료 결정권, 임종시 선택사항, 요양원 입소 여부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복사본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내 의사가 분명히 남아있기를 바랐다. 이제는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분노도 강요도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린 그저 조금 일찍 받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 집 언젠간 우리 거 될 줄 알았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희가 바라던 건 집이었지. 나였던 적은 없지 않니? 난 그걸 알아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벽을 세웠다. 며느리는 대놓고 나를 무시했고 아들은 퇴근 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의 대화는 사라졌고 공기는 점점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홀가분했다. 드러난 진실이 괴롭긴 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보단 나았다. 나는 내 존엄을, 내 판단을, 내 집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마저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냉대를 받고 집안 한켠에서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무시당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향한 아들과 며느리의 최종 메시지였다. 그러니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여러 날을 밤새워 고민했고 매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다. 불이 꺼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짧은 웃음소리, 아들의 무표정한 발소리. 그 모든 것이 내게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용히 탈출을 준비했다. 우선 내 명의로 된 집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서울 시내 어느 동네에 위치한 이 집은 주변 시세로 따지면 억 단위를 훌쩍 넘었다. 나는 집을 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 이곳을 떠나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두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나 자신은 한적한 외곽의 실버하우스로 이주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혼자 준비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박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정 선생, 이게 마지막 기회야. 무너지는 관계에 희망 걸지 마.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 잔인해질 수 있어. 그 말은 날카롭고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는 아들 몰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매도하는 대신 전세 계약을 통해 거주, 공간만 비워주고
수익으로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하는 조건이었다. 중개인은 내게 말했다. 이런 사례 많아요. 자식들이 간병해주면서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죠. 그런데 결국 그 재산이 부모를 더 빨리 외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나는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매일같이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다. 며느리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들은 말없이 출근하고 퇴근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나의 물건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방 안에서 무언가가 하나둘 사라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어느 날은 오래된 앨범이 없어졌고 또 어떤 날은 내 수첩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간 것인지 따질 수도 없었다. 이제는 소리내어 묻는 것조차 무서웠다. 그런 날 밤중에 불 꺼진 거실을 지나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곧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자신을 되찾아. 결국 나는 떠나기로 했다. 집을 나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입주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짐을 꾸렸고 내과 문서들은 박 회장의 도움으로 모두 외부 보관함에 맡겼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끝난 존재였던 셈이다. 떠나는 날, 나는 아침 일찍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며느리는 식탁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가마. 짧은 인사에 며느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라는 말만 툭 던졌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새로운 거처에 도착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실버타운의 정원에는 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햇살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이젠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탐내지 않을 곳에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나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내 유언장은 이제 더 명확하게 작성되었고 내 삶의 마무리는 오롯이 내 의지로 정리되고 있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정만수는 실버타운의 낯선 아침 공기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곳의 조용함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정막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원을 걷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상은 그의 마음 속에 고요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에게 가장 위안이 된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웃 노인들과의 관계였다. 그중 김옥희 할머니는 그의 새로운 삶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인생 낭독회에서는 언제나 한 편의 시와 짧은 수필을 들고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정만수는 그녀의 글 속에서 오래된 감정을 떠올렸고 어느 날 조심스레 자신도 글을 써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첫 글은 짧은 수필이었다. 제목은 늦게 피는 꽃. 그는 그 글에서 자신이 겪은 외로움, 후회, 그리고 작은 용기들을 적어 내려갔다. 낭독회에서 그 글을 읽으며 정만수는 목이 메었고 낭독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기 시작했고 그 글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응원과 공감 속에서 그는 마침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려 했었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원예 모임을 조직했고, 가끔은 요리를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실버타운의 작지만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그가 이웃과 함께 만든 이야기 정원은 실버타운의 명소가 되었다. 그 정원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은 팻말들이 꽂혀 있었고, 그 안에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추억이 적혀 있었다. 정만수는 자신만의 팻말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받지 못했다 느낄 때 먼저 사랑을 건네라. 그는 매일 그 정원을 돌며 팻말 하나하나를 읽었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의미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몇 자를 덧붙였다. 이 유산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들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느낀 외로움이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되길.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이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감정이든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순간 진짜 유산이 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웃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이해와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늦가을의 실버타운은 조용하면서도 서늘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정원은 낙엽이 무성했고 금빛으로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잎들이 흩날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몸도 유난히 지쳤고 잠에서 깨는 것도 힘들었다. 그런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다. 아들이었다.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양손을 모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아들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오랜 세월 동안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다. 나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히 흐르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느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야기했다. 나 없이 식탁에 앉은 가족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받았던 아버지의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야 느낀다고 했다. 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랑 발표회 상장, 심지어 유치원에서 만든 팔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변화의 흔적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무관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었음을.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요. 나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든 아들은 나를 이해해준 사람에게 남깁니다라는 구절을 읽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심이라면 그건 누구든 괜찮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그는 내 지난 날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유대였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실버타운을 찾았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였다. 그는 내 방 청소를 도우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을 팔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 집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안심했다. 그 후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더 이상은 홀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나를 아들은 자주 찾아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다. 아버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된 자에게 이 모든 걸 맡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병원 안은 평온했고 아들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내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실버타운의 친구들이 모였고 김옥희 할머니는 피아노로 쇼팽의 이별의 노래를 연주했다. 아들은 내 유언장을 따라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 실버타운에 정만수 기념문화관을 설립했다. 그곳은 노인들의 낭독회, 음악회, 미술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기념관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다. 그 명패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족은 함께 웃고 울어준 사람입니다. 그 이름 없는 마음이 유산이 됩니다. 몇 년이 흘렀다. 정만수 기념문화관은 이제 지역에서 노인복지와 문화적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실버타운 한켠에 세워진 이 조용한 건물은 겉보기에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울고 웃었던 인생의 편린들, 그리고 한 노인의 진심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이었다. 이날 문화관에는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 이름은 이도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학교 과제로 노인의 삶과 유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정만수 기념문화관에 대한 기사를 접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문화관의 입구를 들어서며 도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죠? 이곳은 정만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전시관 한가운데는 낡은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정 선생이 남긴 유언장이 복사되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가 생전 즐겨 쓰던 만년필과 안경, 그리고 수첩이 놓여 있었다. 도현은 수첩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노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그중 한 문장이 도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랑을 알게 된 자에게 이 모든 걸 맡긴다. 그 문장을 보고 도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알지 못했던 가족, 진심,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이 이 한 문장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자신에게 늘 따뜻한 눈길을 주셨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던 외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라 눈가가 시큰해졌다. 그는 전시관 구석의 노인 영상기기를 통해
정만수 선생의 생전 인터뷰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선생의 목소리는 늦은 나이지만 단단했고 눈빛에는 고요한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 사람이더군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도현은 메모장을 꺼내 정신없이 필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취재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돌아가기 전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인생 낭독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보고 그는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도현은 매주 문화관을 찾았다. 그는 실버타운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들 중엔 정 선생과 함께 살았던 김옥희 할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도현에게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정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남기셨죠. 내가 떠나도 이 마음이 누군가를 살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현은 가슴 깊이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 문화관을 단지 취재의 공간으로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졸업 후 그는 실버타운에 정착해 문화관의 상근 큐레이터가 되었다. 그리고 노인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가 진행한 첫 번째 전시는 바로 정만수의 유산 이해받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였다. 문화관의 한 벽면에 세 문장이 추가로 새겨졌다. 그것은 도현이 정 선생의 수첩에서 따온 문장이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한 줄이 누군가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만든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도현의 손을 통해 또 다른 청년의 시선을 통해 미래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작은 문화관에서 한 노인의 유산이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곳은 단지 유품이 놓인 장소가 아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이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이해받지 못한 채 침묵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노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 그 유언장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진심은 누구에게 닿고 있습니까? 이제 한 노인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의 파문은 다음 세대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만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지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들의 상징이 되었고 외면당했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지 문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가치로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유산을 따라가며 한 세대의 회한과 회복, 그리고 용서와 성장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비춰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상처, 말하지 못했던 후회, 미처 주지 못한 손길,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복잡한 것인지를 함께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해야 할 감정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말없이 외로이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이해받고 싶은 단 한 사람의 눈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지금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눈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정만수의 유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선택도 결국엔 누군가에게 전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언젠가 당신의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마무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한 노인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의 파문은 다음 세대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만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지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들의 상징이 되었고, 외면당했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지 문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가치로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유산을 따라가며 한 세대의 회한과 회복, 그리고 용서와 성장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비춰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말없이 외로이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이해받고 싶은 단 한 사람의 눈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지금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심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마지막 한 줄을 처음부터 다시 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